안녕하세요. 아꾼의 팟캐스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도 권수님이랑 함께 팟캐스트를 이번 주에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이번 주.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아, 지내셨죠?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부터 약간 기술적인 것보다는 대중적인 걸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소스를 읽는 방법. 저희가 오픈소스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곤쌤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요? 어떻게 음. 오픈소스 읽으시나요? 일단 오픈소스를 사실 뭐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볼 일이 저는 이제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제가 쓰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픈소스를 보통 우리가 어떤 툴을 쓰다가 뭐가 궁금해서 보잖아요. 그냥 네, 그냥 막연하게 보면 사실 찾기 어렵고 네,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로그나 이런 데서 어떤 코드에 어떤 라인이 실행되는지를 보면 확실히 거기 봐서 찾으면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네, 저는 그 에러나 뭐 아니면은 무슨 어떤 로그 문구를 보고 그 문구를 찾아요, 그냥. 그 음, 라이브러리는 어쨌든 깃허브에 네네, 공개돼 있으니까 네, 그 예를 들어 그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쿠버네티스의 특정 버전을 찾아가서 그 쿠버네티스 로그를 찾아서 네, 검색을 하면 그거에 대한 로그를 이렇게 역으로 찾아나가는. 네, 어쨌든 로그는 에러 로그를 찍는 부분이 보통 많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에러 로그를 딱 보고 아 이렇게 탁탁탁 찾아나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찾는 편이고요. 네, 만약 로그도 못 찾으면 요즘은 이제 저희 두 번째가 요즘 방식이긴 한데 이제 클로드나 챗 GPT한테 네, 그냥 아예 그 링크를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를 찾아주라고 하면 네, 얘가 반 정도는 찾아주고 반 정도는 잘 못 찾아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얘가 적어도 약간 구조나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떤 라이브러리에 어떤 구간에 들어가면 어떤 코드가 네, 있겠다. 네, 그런 걸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그 함수를 활용하는 곳을 네,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게 좀 전체를 확인하는 편이고요. 근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좀, 음, 방대하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여러 사람, 맞습니다. 뭐 작은 오픈소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같은 것만 해도 뭐 하루 맞아요, 왼종일 찾아서 못할 때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넉넉치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타일만으로 빠르게 오픈소스를 확인해서 뭐 내가 일단 설정을 바꾼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음, 예를 들면 제가 일례로 예전에 겪었던 장애 중에 하나가 그 제가 냈던 장애긴 한데 그 도커 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억, 도커 네트워크 도커 말씀하시는 거죠? 네트워크를 설치했는데 그 브릿지 네,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 네, 그냥 자동으로 네, 설치가 맞아요. 디폴트, 되는데 그 사이더 대역이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사이더 대역이랑 겹쳐가지고 패킷이 밖으로 못 나가는 현상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냥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브릿지 네트워크를 바꾼다던가 예. 맞아요. 근데 코드를 잘 확인을 해보면 그 브릿지 네트워크를 생성하지 않는 옵션이 있어요. 최초에. 네, 그러니까 그런 옵션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문서로 찾는 거는 이제 제가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왔었고 그때는 이제 그 소스를 찾아보니까 이거 이런 조건에서만 실행되네? 이런 조건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뭐 etc 도커 어디 제이슨에다가 네, 넣으면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찾을 때 되게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걸 찾을 음, 때도 사실 그 저 어떻게 찾냐면 저는 그 사이더 대역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이더 대역으로 찾았어요. 대역을 검색해 172 보니까 대요. 예, 네, 아예 대역을 검색하니까 대역이 그냥 박혀 있더라고요. 도커 소스에. 네, 박혀 있는 거 보고 거기 역산해가지고 이 언제 만들지 이렇게 해가지고 찾은 건데 그럴 때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보다 더 물론 잘 찾으시는 분들은 또 팁이 있을 텐데 만약 혹시 네,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팁이 있으시면 또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네요. 이거 아마 좀 더 할지 모르겠는데, SS 프로토콜 코드 분석할 네. 때 예제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해보죠. 네, 네. 저는 좀 건성이 좀 반대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코드 레벨보다는 그 오픈소스에 대한 아키텍처? 그런 문서를 좀 많이 봅니다. 음. 그래서 코드 문서를 보고 왜 이게 만들어졌고 어떤 아키텍처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어떤 설정이 있는지 퀵스타트를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 요즘에 나오는 요즘이 아니라
릴리즈 버전이 정말 빠른 오픈 소스들. 이제 2024년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는 백스테이지가 그 데브옵스 오픈 소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백스테이지가 저도 자세히 아직 잘 모르지만 릴리즈가 정말 빠르게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서화가 릴리즈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현재. 음, 그래서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백스테이지는 문서를 보지 말고 직접 코드를 분석하는 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유형의 오픈 소스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백스테이지 말고는 그런 오픈 소스 아직 많이 안 음,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만약 코드를 보는 경우는 대부분 버그 발생할 경우 이제 제 또 이제 경험만 또 들리면 소개하면 또 제 이전 직장의 사수가 아르고 오크플로우 버그를 찾은 거예요. 네. 아르고 오크플로우 버그를 찾았는데 도저히 문서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수는 코드를 분석했고 버그를 찾은 거예요. 로직 오류를. 음, 그 다음에 풀 리퀘스트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아르고 오크플로우에서 버그가 맞고 너가 수정한 것도 맞으니까 머지를 시켜줬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풀 리퀘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버그가 났을 때 코드를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주 작년 운이 좋게도 캐다 할렘 차트 그 버그보다는 개발자가 예상치 못한 게 있어서 풀 리퀘스트 날렸는데 머지가 됐거든요, 최초로. 음. 그래서 저는 버그가 발생할 때만 보고 대부분의 문서를 좀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저, 네, 네, 저도 문서 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문서 보는 게 좋은데, 그냥 오픈 소스 보는 게 이제 예전에는 버든이 심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차라리 오픈 소스를 뜯어보는 게 더 빠른 아, 경향이, 영어를 읽는 것보다 음, 코드를 읽는 게 제가 볼 때 검증이 역량이 뛰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보면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문서 쭉 읽어보다가 이제 귀찮으면 다 오픈소스 바로 가더라고요. 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 이제 워낙 코드를 많이 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빠르게 그냥 코드 보고 네, 빠르게 확인하고 이제 그게 사실 음, 문서보다 정확하잖아요. 아무래도 코드는 그 맞아요. 구현 그 코드 자체니까. 자체 예, 문서니까.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막 뜯어보고 예를 들면 뭐 MySQL 같은 클라이언트 코드 같은 것들도 직접 라이브러리 뜯어보면서 언제 이게 에러가 어째 왜 발생하는지 우리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그냥 검색하잖아요. 네, 이 에러는 왜 발생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뭐 일부 잘하시는 개발자분들은 보면 막 MySQL 코드든 네. MySQL 클라이언트 코드든 뭔가 이렇게 직접 뜯어보면서 막 왜 패킷이 어떻게 날라가 뭐 이런 거 다 확인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되게 수준 높으신 분들을 따라가기엔 아직 저도 멀었고 저는 약간 음, 하이 레벨만 지금 볼 수 있지만 사실 로우 레벨은 거의 못 보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따라가는데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네, 오픈소스를 보기 부담스러워하면 네, 한없이 그렇잖아요. 네. 약간 그리고 언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저는 코틀린으로 된 오픈소스는 솔직히 읽기 되게 힘들어요. 아, 아직 코틀린이 많이 안 써봐서 제가 그렇죠. 잘 네, 몰라가지고. 네. 그래도 제가 뭐 잘하는 언어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파이썬이나 고, 노드.js 이런 거는 C까지도 그냥 뭐 잘 몰라도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음, 예, 대충 어떻게 코드를 찾아가야 되는지. 네. 코틀린은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좀 익숙해지면 음, 될 것 같고. 코틀린 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네. 써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한 번은 HA 프록시였나? HA 프록시가 아니라 어떤 코드더라? 그 레비뎀큐였나? 네, 어떤 코드가 네. 얼랭으로 돼 있어요. 얼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방 처음 네, 들었는데요. 얼랭이라고 얼랭 검색해 보시겠어요? 얼랭이요? 네, 얼랭. UN. 직접 ERLANG 검색해 보세요. ERLANG 얼랭이라는 함수형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레비뎀큐였나? 그거였던 것 같긴 한데. 오, 네. 여기에 어딜 봐야 되나? 오, 처음 보는 언어예요. 바젤 저거는, 레비덴큐가 아닌가?
이거 많이 쓰는 언어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안 쓰기는 하는데 어, 이 오픈 소스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뭘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기억나면 제가 네,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네. 얼랭으로 돼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아니 읽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예. 음, 그냥 진짜 뭐 함수를 찾을 수도 없고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아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러가 났어요, 일단. 나서 네. 봐야 되는데 음, 코드를 못 읽으니까. 근데 문서도 잘 안 돼 있어. 뭐 그다가 코드를 봤더니 코드도 얼랭으로 돼 있어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버리자. 아, 막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버리고 싶다, 진짜.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것저것 그냥 사실 브루트 포스로 해결하는 거죠. 막 이 옵션 넣어보고 저 어, 옵션 넣어보고 막 네네. 예측하면서 그랬던 적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이제 이- 마- 자기가 익숙한 언어들을 많이 이제 옵서스 보면서 뜯어보는 거 그런 게 좀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이 잘 쓴 맞아요. 코드들 보면서 직접 하는 보고 것도 해보는 거 네. 많이 상상됐어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 에러가 발생하면 기덥 이슈를 좀 봐요. 기덥, 기덥 이슈에 나랑 비슷한 사람을 겪는 사람이 네, 없나? 근데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있고, 맞아요. 메인테이너가 그 버그를 고칠 적극적인 의사가 있을 경우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음, 이제 다들 일이 있다 보니까 다들 고치고 싶겠죠. 근데 그쵸. 시간상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근데 기덥 이슈를 보면 그 사람들 메인테이너가 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해 줍니다. 음, 그런 거 보고 공부할 이제 또 리스트를 주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텔레포트에서 고난을 설정하는 게 있었는데 네, 저는 문서를 보고 했거든요. 네, 근데 문서를 보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잘 된 설정이야. 네, 근데 고난이 안 된대요. 네. 그때 권선이 와서 한 10분? 5분 만에 코드 보고 이거 고난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고 해서 음. 바로 고치셨거든요. 코드가 정확해서 그래요. 맞아요. 예, 그 텔레포트도 사실 문서가 잘 돼 있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거까지 네, 문서화해야 되냐라고 하면 또 맞아요. 그것도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 때 이제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땐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참고로 이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면 텔레포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네, SSH를 사실 해주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그 좀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할 때 이제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서버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설정하는데 그 A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설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롤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롤이 이 실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라고 네, 판단하는데 그 여러 개의 롤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문서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 개의 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네, 경우에 얘가 엔드 조건인지 오어 네, 조건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악부님이 막 고민했던 거는 왜 나는 권한이 있는데도 안 되냐. 맞아요. 권한을 명시하고 넣어줬는데도 안 되더라.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네, 근데 찾아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롤 중에 하나라도 디나이가 있으면 맞아요. 그냥 블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넣어주니까 이제 됐던 거. 네, 근데 그런 옵션인데 되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문서화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코드의 모든 구현체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네. 발생하는 거고, 그럴 때는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코드를 보는 습관을 되게 네, 들이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감합니다. 뭐 조금 시간도 걸리고 번잡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음, 코드를 잘 모른다, 볼 줄 모른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생각 들어요. 데브옵스라고 해도 코드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특히 DB 관련된 성능 이슈가 있으면 DB 쿼리문도 볼 줄 알아야 네, 되고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데브옵스 중에 하나가 SRE 팀이 없으면 네, 성능도 해야 되는데 네, 성능 향상? 분석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코드 분석이 없으면 좀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데브옵스 분들도 보면 주변에 데브옵스 인프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코드 잘하시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다 잘합니다. 이미 공부 되게 많이 네. 하시고 이미 코드도 많이 짜시고 뭐 코딩 테스트 봐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네. 아, 그런 분들 네. 많아서 확실히 코드 보는 거 저는 네. 강추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음. 저희 두 명에 대한 이제 오픈 소스 보는 방법을 공유 들었습니다. 뭐 또 다르게 보신 분들 의견 있으시면 아마 팟캐스트 유튜브에 올릴 것 같은데 거기 댓글 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테라폼과 앤서블의 차이입니다. 어, 두 개 다 어떤 서버의 프로비저닝 또는 설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도구인데 저도 아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가장 헷갈리는 점이 어떨 때는 앤서블이 좋을까? 어떤 상황에서는 테라폼이 좋을까? 그런 걸 헷갈리고 그런 걸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제 곤스님부터 의견을 공유할 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테라폼이랑 앤서블 자체를 막 비교한다는 게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용도가 다르다라고 네.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또 이제 테라폼이라고 하면은 약간 전체 인프라, 그러니까 서버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전체 인프라 아키텍처를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모든 사실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다 API 통신으로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그냥 콘솔창에서 하지 않고 그냥 소스 코드로서 이걸 관리를 해서 조금 그 디클러레이티브하게, 즉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한국어로? 이게 어, 그 명시적, 명시적으로, 예, 네. 명시적으로 그거를 딱 정해서 그걸 가지고 차이점을 뭐 어디가 변경되는지 이런 걸 추적할 수 있는 이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버저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테라폼은 사실 이런 인프라나 사스 솔루션 같은 거, 네. 예, 그런 것들 리소스 관리하는 용도로 많이 썼고요. 앤서블은 반면에 뭐 저는 사실 앤서블을 막 딥하게 쓰지는 않았어서 뭐좀 온프렘에서 많이 이제 예. 많이 네. 쓰기니까 앤서블은 이제 EC2 같은 거 설정할 때 네. 보통은 이제 EC2를 같은 거 서버 띄우면 유저 데이터 같은 거 설정할 때 유저 데이터가 매번 동일한 결과를 내줘야 하는 네. 그 이뮤터블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앤서블을 많이 사용을 음. 했었고요. 그래서 앤서블은 뭐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내가 SSH 같은 걸로 접속해서 뭔가 서버에 대한 무슨 스크립트 실행하거나 서버 내부 설정을 할 때 네. 쓴다. 근데 그 서버를 그러면 그 설정할 서버를 띄우는 건 이제 테라폼으로 네. 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물론 테라폼으로도 가끔 뭐 유저 데이터를 만들 때도 있지만 그런 건 정말 정말 극소수 별로 안 되는 그 진짜 샘플 코드 음. 올릴 정도일 네. 때만 하지 웬만해서는 거의 앤서블로 썼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아예 용도가 다르다 일단. 네. 그래서 테라폼은 내가 인프라 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코드로 관리할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하고 앤서블은 그 내부의 서버 설정을 음. 할 때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네. 감사합니다. 저 아뽀님이 좀 더 자세히 아, 설명해 주시죠. 블로그와 함께. 저도 사실 앤서블은 많이 안 써봤는데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올해 1월에 이렇게 블로그에 쓴 적이 있어요. 음, 일단 이 블로그 이전에 제가 정리했던 걸 보면 용도의 차이부터 보면 테라폼 자체는 이 프로비저닝에 치우쳐져 있어요. 프로비저닝을 하면 어떤 AWS 예를 들면 어떤 서버를 생성, 수정,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EKS 같은 리소스 생성, 수정, 삭제에 대한 프로비저닝에 특화돼 있고 앤서블은 반면 서버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이 기존에 있는 서버에 어떤 설정을 건드는 거에 특화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테라폼은 보통 그래서 테라폼은 프로바이더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앤서블은 그런 게 없거든요. 프로바이더란 지정이 없고 어떤 모듈을 사용하겠다는 건 있지만 그래서 용도의 차이는 테라폼은 어떤 생성, 수정, 삭제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고 그 특화가 클라우드가 맞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테라폼 많이 쓰는 거고 앤서블은 기존에 있는 서버에 내가 어떤 설정하겠다 설정 음, 관리에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또 예를 들면 이번에 권수님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엔지닉스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테라폼으로 그 다음에 엔지닉스를 설정을 바꿀 필요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만약에 테라폼으로 엔지니스 설정을 한다면 유저 데이터가 바뀐 거니까 이스트 인스턴스가 삭제되고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근데 단순히 엔지니스 설정만 바꾸는 건데 이스트 인스턴스가 삭제되고 생성되는 거는 불필요하잖아요. 음. 다르게 말하면 설정만 바꾸는 건데 그럴 때는 엔서블이 특화돼 있죠. 엔서블은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엔지니스만 설정 바꾸고 리스타트 또는 리로드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런 엔서블이 특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 수자 삭제 리소스는 테라폼이 좋고 더 선호되는 방법이고 설정을 바꿀 땐 엔서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애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AWS 예를 들면 RDS가 있는데 RDS를 생성할 때는 테라폼이 편해요 매우. 그런데 거기에 뭐 스키마 설정 그다음에 권한 설정 할 때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테라폼에 그런 설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스키마 설정 이런 게. 아예 DB 접속이 되는지도 저는 네, 모르겠어요. 누가 맞아요. 만들어놨나? 프로바이더. 네. 그래서 그런 테라폼으로 RDS 생성 수저 삭제할 때만 건들고 거기에 대한 스키마는 뭐 어플리케이션 코드 같은 거 JP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엔서블 자체에서도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설정을 뭔가 바꿀 때는 엔서블이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온프레미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온프레미스 특화되어 있는 거는 기존 서버들이 이미 그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서버를 다 만들어주고 거기 들어가서 뭐 시스템 엔지니어나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엔서블이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는. 그래서 온프레미스 하시는 분들이 앤서블 진짜 많이 써보신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뭐 예전에 뭐 퍼펫인가 그거랑 아, 같이 맞아요. 해가지고 퍼펫 있었죠. 전 안 그 써봤지만. 퍼펫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앤서블과 막 그때 막 네, 같이 맞아요. 셰프인가 경쟁 막 이렇게 구조였어요. 해가지고 막 네, 배웠었거든요. 근데 앤서블을 되게 다양하게 쓰고 실제로 온프렘 하시는 분들 중 막 서버 막 만대 막 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서버 다 들어가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버님도 온프렘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그때 근데 네. 고난이 많이 없어서 네. 일부만 썼어요, 엔서블 네. 제가. 그래서 앤서블 전 되게 딥하게 쓰신 분들이라고 하면 온프렘 분들 진짜 딥하게 네, 쓰시지 않았을까? 네. 아직까지는 네. 온프레미스에서 엔서블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자체 개발. 네. 지금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네. 크로스플레인이 나오고 있어요. 대체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로스플레인 좀 어, 기대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정리하면 용도에 대한 차이가 있고 뭔가 아키텍처 차이점은 아예 달라요. 네. 이제 권수님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테라폼은 API를 호출해서 리소스를 생성, 수정, 삭제합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대부분 고로 개발되어 있는데 고에서 AWS API를 호출해서 리소스를 생성, 수정, 삭제를 합니다. 근데 엔서블은 그게 아니라 대부분 파이썬을 개발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개발되어 있고 모듈이 그리고 SSH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버 그 엔서블 서버가 그 대상 타겟에 들어가서 명령을 직접 실행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맞아요. 실행을 하고 그 리턴 값을 받는 구조입니다. 잠깐 제가 예전에 디버깅 할 때 이 엔서블을 실행하는 서버가 파일 자체를 통째로 복사해서 그 노드에 붙여넣기 하더라고요. 숨긴 디렉토리에. 그리고 그 디렉토리를 까보면 뭔가 명령어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엔서블 야물 파일을 정의했던 거.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는 구조고 엔서블은 파이썬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그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엔서블은 또 단점이 파이썬 버전 영향이 많아요. 맞아요. 인터프리터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네, 버전도 맞아요. 올려야 되고. 네. 특히 엔서블은 예전 작년 십몇 년 전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십몇 년 전에는 파이썬 2점대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레거시는 파이썬 2.7에서 머무르고 있고 최신 엔서블은 파이썬 3.6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납니다. 테라폼은 단순히 그냥 모듈을 바꾸지 않으나 오류가 안 나는데 엔서블은 내가 실행하는 그 OS의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실행 오류가 납니다. 그쵸. 관리가 조금 테라폼에 비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나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이 엔서블 작업할 때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이번 OS 업그레이드 했는데 영향 없을까? 그런 조마조마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OS 같은 경우 보통 파이썬 내장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그 OS가 내장한다기보다 이제 어떤 그 OS 라이브러리 미리 설치해 놓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파이썬 아마존도 그랬나? 어느 버전부터는 파이썬 2점대를 아예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네, 디플케이트 네, 된 걸로. 디플릿 되고 네, 그냥 무조건 파이썬 3 네, 버전인데 거기서 이제 엔서블 예전 코드 돌리면 막 인터프리터 다르다고 에러 나고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죠. 또 예. 그거 고치면 어디서 막 예. 새어나와요, 오류가. 그걸 고치면 그 인터프리터 바꾸면 또 모듈이 안 돼요. 네, 그 내가 설치한 모듈이 안 되고. 근데 또 모듈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고 막 모듈 막 바꾸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게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아마존 리눅스 3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음, 음. 그죠? 2가 파이썬 2점대고 3이 3가가 디폴트 파이썬 8사 버전에. 3점대인가 그랬던 것 네, 같은데 둘이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네, 그래서 아예 엔서블 코드를 나눠버렸어요. 내 어, OS가 예를 들어 2면 네, 그 이 A라는 파일을 실행하고 3이면 이 B라는 실행하고 막 아니면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S 업그레이드 할 때 참 엔서블 작업할 때 조마조마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서 심지어 OS 파이썬 버전 맞는데 OS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업그레이드 돼서 네, 엔서블 안 도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OS에 좀 종속적인 엔서블은 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엔서블은 이제 맥등성을 항상 보장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전 블로그에 써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 영상도 있었는데 이 역등성이라는 정의부터 조금 하면 저는 이전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역등성은 여러 번 실행해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실행했을 때는 당연히 엔서블은 뭔가 실행할 때 변화가 있으면 결과가 체인지인데 음,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체인지인데 역등성을 보장을 해준다면 다음에는 체인지 이미 실행을 했기 때문에 나 체인지가 떠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앤서블 역등성 보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사용하는 앤서블 모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맨드라는 모듈을 쓸 때는 네, 커맨드 모듈은 어, 그 쉘에서 어떤 명령어를 쓴다는 뜻인데 우분투 계열에서 데비안 계열에서는 APT로 리눅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컬이 없으니까 네, 인스톨 할 때 체인지가 떠요. 네. 근데 다시 또 하면 체인지가 또 뜹니다. 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역등성을 모듈에 따라서 앤서블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네, 저게 그 커맨드는 조금 특별한 것 같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네, APT처럼 모듈을 사용하면 얘가 어쨌든 맞아요. 그 맥등성을 보장해 주니까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맥등성을 보장하는 모듈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맥등성을 진짜 완벽히 동일한 결과여야 한다라고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맥등성을 100% 보장해 주냐 라고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저 컬을 누군가가 뭐 내가 다른 방식으로 커맨드를 바꿨는데 또 거기다 컬을 인스톨 해버렸다 라고 하면 이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저 스크립트가 다 실행되면 누군가 바꿔놓은 거는 뭐 여기 내가 보장해놓은 엔서블로 보장해놓은 코드 외적으로 바꾸는 것까지 내가 결과로 만들 순 없지만 적어도 컬은 깔려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건 이런 실천해서. 결과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역등성이 보장돼 있다고 저는 생각 어느 정도 네, 했던 거고 네, 이렇게 뭐 나체인지 이런 것들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만약에 그런 거 다 보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빌트인 모듈을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뭐 모듈을 만들 때 그렇게 로직을 넣거나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소한 걸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장애가 나서 디버깅 할 때 그 앤서블로 실행이 됐다 하면 체인지들을 일단 보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네. 체인지드가 막 뜨면 네. 이제 좀 네. 당황스럽거든요. 뭐가 네. 변동사항이 있나? 이게 이- 근데 그 크리티컬한 건 그거죠. 약간 그 버전 같은 게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내가 무조건 레이티스트를 가져오는 네, 커맨드를 여기다 네, 넣어버리면 네네, 뭐 노드.js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지 그 엔진엑스 같은 거를 막 APT로 설치했다. 근데 특정 날에 갑자기 엔진엑스 버전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맞습니다. 예, 버전이 다른 게 떴는데 뭐 호환이 안 돼. 이러면 이제
그런 건 이슈가 있죠. 그런 건 네. 이제 역등성을 보장하게끔 라이브러리를 바꿔야죠. 네.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런 빌트인 모듈을 쓰거나 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역등성에 대한 것도 제가 올해 초에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차이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이 상태 관리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엔서블은 일단 이 코드를 실행해주겠다라는 걸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실행이 되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네.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 내가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테라폼 따지면 테라폼 플랜하며 현재 인프라 상태랑 일단 내가 적용했을 때 상태랑 비교해 주잖아요. 맞아요.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엔서블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이 코드가 실행되면 이런 결과를 얻겠구나 그쵸. 라는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엔서블은 상태가 없고 물론 억지로 상태를 만들 수는 있대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상태를 갖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네. 엔서블 저는 사실 하면서 느낀 건데 테스트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테라폼도 사실 그렇고 테라폼은 모듈을 별도로 빼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코드 안에 들어있게 되면은 조금 테스트하기 쉽지 않다? 네. 라는 것도 있고 테스트 코드를 좀 짜야 되는데 못 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엔서블은 예를 들면 그 아예 서버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는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CI 레벨에서 구현하기가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런 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할 때 그런 거 좀 잘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나 오픈 소스가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나중에 아마 이야기 될 것 같은데 네. 인프라 코드는 어떻게 테스트하나? 네. 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게요. 테스트를 미리 적용해 볼 수도 없고 테라폼 같은 경우 이제 모듈이 제대로 동작하느냐는 할 수 있어도 그 모듈로 인한 결과가 정말 그렇게 됐냐를 내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변경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모든 툴이 다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로서 그런 욕심이라는 게 있죠. 네. 아무래도 그 테라폼 같은 경우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한다고 하지만 그 플랜 했을 때 결과가 실제 어플라이 했을 때 결과가 아닐 경우가 꽤 있잖아요. 예를 오류 들면 뜨면 오류 중간에 뜨는 경우도 네. 있고 아니면 아예 맞지 않는 설정인데 플랜에서는 못 걸러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NLB 뒤에다가 HTTP 프로토콜을 붙여도 얘가 플랜이 네. 되는데 예를 네. 들면 결과로 네. 어플라이 치면은 프로토콜을 쓸 수 없다. 이런 것도 나오고. IM 같은 경우에는 네. IM 롤을 지정했을 때 이 IM 롤이 실제 없어요. 맞아요. 없으면 에러 나잖아요. 예, 플랜에서 결과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다로 뜨는데 네. 어플을 치면 뭐 어쨌든 에러가 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비교하자면은 매번 테라폼이 플랜 칠 때마다 API를 날려서 네.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단점이긴 하고. 근데 다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한데 왜 못 해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건 테라폼은 다 안 뜯어봐가지고. 나중에 네. 궁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갑자기 생각났는데 또 한 가지 차이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가 있거든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AWS CDK인데 사실 이거는 테라폼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얘 자체도 상태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차이는 제 생각에는 롤백이에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실패하면 롤백을 해요. 그거 막을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나요? 없어요? 안 해봤어요. 그 실패하면 롤백 안 되게 할 수 있는 설정이 있지 않을까요?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게 그 롤백 설정 때문에 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요. 롤백이 실패하죠. 롤백도 실패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싫어하는 이유가 의도치 않은 행위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봤을 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많이 그래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어서. 여기 스택 페일리어 옵션이라는 게 있네요. 오.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많이 안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잘 안 쓰니까 보통 그 서벌리스 할 때만 쓰지. 네.
잘 안 써요. 그래서 서블리스 하는 사람들 불만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 수도 있는데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서블리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로 상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포메이션, 아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 네, 클라우드 프론트 아니라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그 느려요. 일단 업데이트 하는데 중복해서 못해 일단 네, 그죠? 배포를 동시에 물론 테라폼도 락이 걸리지만 이게 빨리라도 되면 좋은데 음,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롤백하는데 막 30분 1시간 걸릴 때가 최대 있어요. 1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롤백이 실패했어. 근데 실패한 걸 끊을 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타이머 날 네, 때까지. 왜 그렇게 만드는지는 뭐 AWS에서 잘 네. 해주겠거나 아, 믿지만 아마 핵심은 스택, 클라우드 포메이션 안에 네, 있는 스택 관리인 네,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테라포 네. 앤서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라폼은 어떤 프로비저닝에 특화되어 있고 생산 수정 삭제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앤서블은 기존에 있는 리소스의 설정을 수정할 때에 음, 특화되어 있다. 네, 뭐 아키텍처적으로는 차이점은 테라폼은 API를 쓰는 거고 앤서블은 SS 프로토콜로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구조. 뭐 테라폼은 상태 관리를 하지만 앤서블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이제 테라폼을 사용할 때 디렉토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답은 없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 위주 또는 도메인 위주 이런 리소스 위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팟캐스트 기업에 가면 예제 코드가 있어요. 테라폼 디렉토리 스트럭처라는 이 디렉토리가 있는데 케이스 1은 AWS 기준으로 리소스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LB, EC2, Security Group, VPC처럼 AWS 리소스별로 이렇게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 하위에 파일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아무것도 작성을 안 한 예제들이어서 파일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케이스 2번, 예제 두 번째는 서비스별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결제, 페이에 대한 걸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그럼 이 페이 안에 시큐리티 그룹, EC2 이렇게 하나 관련된 거 다 모아놓은 거죠. 케이스 1은 만약에 페이에 대한 EC2를 만들면 여, 여기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에 가서 또 따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서비스가 있으면 서비스 관련된 걸 하나의 디렉토리를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쇼핑, 뭐 장바구니나 이런 쇼핑에 관련된 거는 또 여기에 관련된 리소스만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이런 예제를 가져봤어요. 그럴 때는 이런 예제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쓰면 좋냐? 또는 이런 거의 장단점이 뭐냐? 이런 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권수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디렉토리 관리에 대해서? 음. 일단 AWS 리소스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처음부터 좀 서비스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서비스라는 게 결국 AWS 서비스 위주로 하는 아, 거죠. 리소스, 네, 네, 리소스 네, 위주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모듈 코드가 일단 각 서비스 리소스마다 있었고 그 AWS가 지향하는 사실 그런 방식 자체가 그 여러 서비스들을 잘 조립해가지고 네, 사용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쓴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네, SG가 필요하면 네, SG 가서 만들고 걔를 갖다 쓴다. 네, 이렇게 사실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리모트 스테이트로 네, 엮어서 쓰는 건데 어 가끔은 그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도메인별로 쪼갰던 것도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서비스에 필요한 뭐 ALB나 타겟 네, 그룹이나 이런 걸 만들 네, 때는 그냥 각각을 따로따로 네, 만들지 않고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묶어가지고 만들었던 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했다. 그 음, 이유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내가 SG만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는 EC2를 고쳐야 되면 서로 다르게 네, 고칠 수 있는 반면에 만약 같은 곳을 고치게 되면은 컨플릭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했었어요. 그 예를 들어 내가
SG를 다른 곳에서 쓰고 싶어. 네. 그러면은 그 SG 코드만 복사해가지고 쓰면 되는 그게 있었는데 만약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SG만 만들고 싶다고 하면 다른 서비스에서 SG를만 네. 긁어가지고 막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사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자주 복사해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리소스의 인프라를 여러 개,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다양하게 운영하는 곳이라면 일단 테라폼을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일단은 쿠버네티스를 많이 쓰겠지만 쿠버네티스도 사실 그런 도메인 위주로 쓰는 거죠. 다 네. 그 컴포넌트로 쓰지 않고 그 필요한 맞아요. 디플로이먼트나 이런 거 네. 따로따로 해서 쓰는데 그런 방식으로 쓰는 인프라를 만약 운영한다라고 하면 도메인 위주가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저는 도메인 위주로 쓰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 각 컴포넌트 즉 각 리소스에 대한 AWS 리소스에 대한 거는 따로 모듈로 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네. 모든 모듈 코드 하나를 고칠 때마다 모든 서비스에서 모듈을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네. 코드를. 네. 근데 내가 모듈 코드를 외부에서 버저닝을 하고 있으면 그 버전만 갈아 끼우면 자동으로 네.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써야지 아니면은 아예 최상위로 모듈 코드를 빼던가 디렉토리에서 네네. 네,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다른 약간 비슷한 건데 뭐 백엔드 개발자들이 처음에 만들 때 컨트롤 뭐 MVC 패턴이면 컨트롤러를 만들 거잖아요. 네. 근데 컨트롤러 안에 도메인별로 만들 건가? 아니면 하나의 도메인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컨트롤 또 따로 네. 가져갈 것인가? 근데 정답은 없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면 규모라는 거는 점점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네. 도메인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디버깅 해야 될 때 또는 뭘 찾아야 될 때 쇼핑이라는 모듈이 쇼핑이라는 걸 고쳐야 돼. 그럼 쇼핑이라는 디렉토리 가면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AWS 리소스별로 쪼개면 각각 디렉토리 하나씩 뒤져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정답은 없지만 이제 내가 속한 팀이 어떤 걸 더 비중을 많이 하는 거에 또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속한 팀은 좀 특별한 것 같긴 하지만 데브옵스 엔지니어들만 있어서 저희는 이제 AWS 리소스별로 쪼개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도 제가 바로 찾아갈 수 있죠. AWS 리소스별로 쪼개놨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속한 팀이 개발자가 더 많다. 그러면 이제 각각 개발자들이 맡은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 그 서비스별로 묶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쵸. 그래서 내가 속한 팀에 대한 거에 따라 달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결국은 효율적으로 자기 팀에서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그 디렉토리 구조를 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잘 정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이 주제를 꺼냈냐면 어 최근에 계속 서비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찾는 거에 또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 아까처럼 뭐 쇼핑이라는 서비스 있으면 이 쇼핑이라는 관련된 리소스 뭐가 있지? 그럼 뭘 고쳐야 되지? 하면 이거 여기저기 찾는데 막 한 5분 10분? 네. 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음, 만약에 이거를 리팩토링 할 때 도메인으로 리팩토링 하면 한 번에 더 찾지 않을까? 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메인으로 분류를 하면 그 도메인의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네, 서비스별로 쪼개져 있으면 네, 뭐 컨트롤 쉬프트 F로 키워드를 찾지 않는 이상 사실 맞아요. 그 EC2를 쓰는지 EKS를 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도메인을 찾을 땐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메인으로 해도 저희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는 예. 서비스가 없었으니까. 그죠. 저는 이제 제가 첫 회사에 있을 때는 서비스 어쨌든 뭐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마이크로 네, 서비스라고 하기 애매한 네, 모놀리틱한 네, 서비스였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그 맞아요. 모든 서비스가 다 그 서비스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물론 이제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많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컴포넌트들은 조금 그 서비스 영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네,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일단 구조가 다 동일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굳혀져 왔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이게 조금씩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뭐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WS 리소스는 여전히 그렇게 쓰고 서비스는 EKS 가면서 EKS에서는 맞아요. 이제 그 보통 아르고 CD 같은 거 쓰면 네. 아르고 네네.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네. 그 애플리케이션 단위가 사실 도메인 단위라고 저는 네,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AWS는 여전히 그냥 서비스별로 그 AWS 서비스별로 쓰되 이제 그 외부적인 이제 우리가 실제 인프라 같은 거는 다 아르고 CD에서 네. 쓰니까 오히려 안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음. 생각도 들고, EC2로 만약 다 올려야 된다, 다 AWS 서비스로 그냥 네. EKS를 쓰지 않고 EC2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도메인으로 바꿨을 때 장점이 있냐, 이게 그거를 잘 비교해 봐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운영에 있어서 더 네,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서비스 위주로 했다고 해서 도메인을 결합 못하냐 이런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체인지를 했을 때 이게 약간 기술 부채로 남지 않으려면 그게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변경한 게 다른 곳에도 이거 지금 변경됐으니까 좀 최신으로 업데이트돼 있고 뭔가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일부만 변경해 놓고 나중에 여기 모듈 코드 다르고 저기 모듈 코드 다르고 이러면 이제 히스토리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기술 부채들을 야기하거든요. 네. 그 내가 그때 당시에 이것만을 위해서 코드를 바꿨는데 이게 뭐 다른 곳과 호환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그걸 또 해결하는 데 리소스를 쏟아야 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테라폼 모듈 모아놓은 그런 네. 것처럼 네. 별도로 모듈을 모아서 계속 버저닝을 한 다음에 네. 버전을 올릴 때마다 뭐 변수값을 추가하거나 이런 거를 매번 따라가게끔 자주 음. 업데이트를 해주는 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컨벤션이잖아요. 그쵸. 컨벤션을 처음에 정하고 나중에 바꿀 때 정말 어마어마한 휴먼 리소스가 그쵸. 필요해서 이게 직접 와닿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운영할 때 가장 제가 여기 이제 새로 지금 회사 이직하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컨벤션입니다. 운영할 때 컨벤션을 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쵸. 중간에 바꾸는 것도 네. 공수가 되는지 많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관리에서 나중에 한번 컨벤션 얘기할 것 같아요. 개발 스테이지 운영? 네. 그런 거 나중에 이야기할 때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정답은 없고 각자 팀에 맞게 더 좋은 걸 선택을 하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